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2월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죠? 그렇죠. 2월도 사실 후반에는 좀 어려웠지만 다시 트럼프의 이 노이즈가 떠오르면서 어려운데, 그럼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는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얘기할 텐데 네. 아직 진행형입니다. 뭐 이 문제가 어쨌든 넘어가야 할 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면서 무뎌지는 형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막 던지고 있죠. 그러게요.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국내 기업의 국내에 대해서는 반도체 보조금 문제하고, 또 수입 가중 평균 관세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관세가 4배가 높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지만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관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은 건 맞습니다. 네. 평균화를 내게 된다라면 이런 뭐 막 던지는 형태의 내용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관세 정책을 중국과 추진하면서 당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진했었죠. 중국은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12 위안이었던 위안화를 7.12 위안까지 절하를 시키면서 한 20% 정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의 평가 절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위축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도는 크게 없었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환율 금리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제 위기 국면으로서의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018년 후반에 추진했던 것들이 무제한 양적 완화였죠. 그리고 뭐 금리 인하도 했었고요. 이때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무차별적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관세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줄 때는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관세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8%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취임 초기 1월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얘기만 나올 때마다 미국의 강한 달러를 보여주면서 110까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109 얼마까지 갔다가 네네. 지금 105대죠. 105대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관세 얘기를 해봐야 달러의 영향도가 약화되고 있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네. 오히려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러면 과거에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했던 금융시장의 동향이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푸시를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한계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4월 1일 얘기도 있고 추가 관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3월 기점으로 해서 유연화된 관세 정책 또는 뭐 한 발 양보한 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2월장 막바지에 지수 하락의 폭이 관세에 의한 낙폭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관세 후폭풍의 시장 영향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고요. 이제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요, 일단 시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1, 2월에 강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3월도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일단은 공매도 이슈,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게 좀 돼야 선순환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매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문제는 과대하게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형태, 예. 뭐 기관 외국인들이 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공매도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기우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와 함께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어요. 한 3조 5천억, 4조 가까이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 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은 뭐 그때는 지수가 이제 뭐 슈팅이 나오는 폭발적인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최근까지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커버링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선물, 현물에서 동시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근데 위쪽으로는 어쨌든 좀 올라가는 건 지수는 좀 제한적이 아니에요. 밀리는 거는 지금도 뭐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3월만 봤을 때 위쪽으로는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1, 2월 장에 강했던 요인은 네. 중국 시장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판단하거든요. 글로벌리 증시 상황 하에서 가장 강했던 증시가 중국 항생 지수 기준으로 해서 네, 주가 홍콩이 움직였던. 제일 강했죠. 네. 네. 여기에 이제 일부 우리 시장도 연동한 흐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이라든가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연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간의 상황 하에서의 뭐 저평가, 주가의 그 완만한 하락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그 한 2주 전에 나왔던 CPI 지수를 보게 되면 소비가 일부 살아나고 있어요. 일부. 아직은 중국 시장의 경기가 확장성을 가지고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한 2년 만에 그 소비자 심리 그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에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양회에서 아마 그 뭐 많은 그 정치적, 경제적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우리 시장에서의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방향도 한번 우리가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업종 얘기하셨는데 어느 업종 섹터를 봐야 되나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는 피해 업종이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모두의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칼날이 좀 무뎌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이제 이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수출이나 데이터 측면에서 약간 누그러진 현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래에서 지난해에서부터 수출이나 어떤 뭐 생산성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의 긍정적으로 보는 뷰는 자동차 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았고 최근래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완만한 형태에서의 흘러내리는 과정이 아니고 완만한 상태에서의 그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한 4, 5% 내려오긴 했지만 기아를 비롯해서 뭐 현대 위아라든가 또는 글로비스, 모비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최근에서 시장 연동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버텼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세 영향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뜨려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현대그룹에서 그 GM하고 협업을 한다는 내용에서의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제품을 통해서 미국 공장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GM은 인도 공장을 공략하는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통해서 윈윈 하는 형태로 어떤 풀어가는, 물론 이제 라인을 증설하고 라인을 만들어가는 기간은 한 1, 2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돌파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보다는 전통적인 부품주들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위아라든가 예.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는 조금 더 탄력도를 가진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심권에 두고 뭐 재료 가치가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는 움직여 버렸을 네. 테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얘기는 뭐 지금 거의 안 합니다. 그죠? 그죠. 예, 뭐 반도체 얘기는 더 하고 그죠? 시장에서 뭐, 많이 멀어졌죠. 예, 근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이제 부품 업종 쪽으로 가자고 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시장에 또 최근에 주도주는 뭐 방산 그렇죠. 다시 올라오는 게 조선 이런 조선. 거잖아요, 그죠? 네. 전력기기까지 붙인다면 뭐 조방전 이런 섹터는요. 전력기기는 추세가 꺾어진 이후에 반등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대표주인 현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의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늘 장 기점으로 해서 현대 로템이 이제 지난주에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순환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뭐 LIG 그다음에 그 항공우주까지 해서 계속 돌면서 주가가 움직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표주가 이 바톤을 받아서 지난주에 한번 띄웠고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로의 움직일 수 있는 현대 로템이 주가를 띄우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띄우지 못해버리면 순환매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라든가 뭐 2017년까지 독과 다 짰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움직임 자체가 오늘 장에서 흐름이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은 오늘 장 비교적 강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라든가 등등등 종목들은 비교적 오늘 장 상황 대비해서 주가 강했는데 하나오션은 지난주에 올랐다라는 뭐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는 깊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비교적. 네. 대표주 최근까지 조선주를 끌고 왔던 종목이라면 하나오션인데 이 대표주 대장주가 오늘 장에서 다른 여타 조선주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다. 요거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전력기기는 저는 이미 논외 예,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관망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 그러니까 관세와 좀 무풍지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아까 자동차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피해주를 봐야 된다. 피해주로의 순환이 도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뭐 주요 섹터 얘기는 또 하겠지만 그런 피해주로서 소외됐다고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또? 네. 많이 있죠. 반도체도 있고요. 네. 2차전지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대표적인 피해주가 이제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 그렇죠. 업종이기 때문에 예. 대표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데 반도체도 두 번째로의 흐름이 개선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가 움직이면 사실은 지수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월 막바지의 주가 하락은 마지막 구간에서의 주가 출렁임이었고 이 출렁임 이후에 손바뀜이 나타나고 3월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안정되거나 좀 그래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물론 미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긴 했는데 네. 완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미국 증시 흐름도 좀 이제 최근도 미국도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많이 빠졌어요. 네. 그죠? 많이 뭐 빠졌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뭐 엔비디아가 하루에 8%씩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것도 좀 이제 일단 조정이 조금 단기 조정이 좀 끝나간다고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헤게모니가 예. 그간에는 한 몇 년 동안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로의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이외의 시장의 국가별 주시장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멕시코, 캐나다도 관세를 부과했지만 주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진행됐고요. 뭐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도권 자체가 미국이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변화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상관도를 관계해서 꼭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은 고만고만하게 현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는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가운데 한국이 포함된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 너무 도망가는 시각이 아니다. 네. 해볼 만한 시각으로 접근하자. 맞습니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섹터 가운데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는데 네. 녹화하는 오늘 보니까 또 반도체 흐름들이 좋았고 하이닉스가 또 강했습니다. 네. 뭐 반도체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흐름이 반도체 쪽에서의 일부 변화하는 내용들이 뭐 오늘뿐만 아니고 네. 최근 한 뭐 1, 2주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네. 레거시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 1년 반 동안은 반도체 하면 하이닉스고 HBM이고 하이닉스였죠. 후공정이고 네. 한미 그렇죠. 반도체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 구분지어서 몇몇의 한 네다섯 종목 이 종목의 흐름들이 반도체 전반의 흐름을 만들어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던 반도체 섹터라면 삼성전자 일단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 소재단, 소재, 전공정, 전공정, 네. 전공정의 장비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한 거의 1년 반 2년을 이제 대표적인 게 소재 종목들은 뭐 계속 하락하고 옆으로 계속 누웠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깨지는 8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과정에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소재단에서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컵,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레거시가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레거시가 좋아지는 근간에서의 배경은 네.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단순하게 2월 데이터만을 가지고 수출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반도체가 한 1,400불, 자동차가 700억 불, 조선이 한 250불 정도 했는데 수출 전체적인 데이터도 뭐 6,900불, 7천억 달러 정도 되면서 사상 최대치였고요. 역대급 반도체 수출을 지난해에 보여줬고 올해로 넘어와서 1, 2월 약간 정체됐어요. 그건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1, 2월에는 뭐 영업일수가 작지 않습니까? 설도 있고요. 2월은 뭐 28일까지밖에 없기 네. 때문에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월 대비해서 그 평가 기준으로 수출의 데이터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일부 뭐 축소될 수 있는 2%가 아마 축소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큰 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축소가 되긴 했지만 추세상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약세로의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침체이고 겨울이 왔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해 수출이 역대급이었고 올해도 1, 2월 약간 1월에는 괜찮고 2월이 약간 줄긴 했지만 전체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2월에 수출 약간 위축된 거는 3월에 4월에 추가로 위축되는 과정들이 진행된다라면 반도체 업황의 흐름이 전환되겠지만 3월에 그러니까 4월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3월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일시적인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는 이제 연동되긴 했지만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과거 반도체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선정도 이쪽으로 비중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주와 전공정단의 장비주들 예를 들어서 소재주는 아까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단은 뭐 그 유진테크라든가 뭐
기타 이제 정무지단에 안 움직였던 종목 내에서 네.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데이터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3월 데이터 흐름이 어떠한지도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2018, 19년도에 하이닉스가 이때 주가가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컸습니다. 이때 예.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가 주기 산업이라고 그래서 보통 3년 사이클로의 그 반도체 수요 공급이 변화하거든요. 네. 18년, 21년, 뭐 24년, 25년 이때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떤 그 업무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냐면 모든 저기 공기관에 있는 PC를 트럼프 행정부 때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을 했거든요. 21년도 때는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교체하면서 이제 그때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거고요. 그러면 시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PC 그 사용 연한이 대략적으로 한 7, 8년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용 연한으로 해서 이제 감가상각도 제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공기관에서의 PC 그 교체 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사이클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전반의 흐름들은 올해 그렇게 나쁠 것만은 같지 않다. 지난해 HBM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다양한 이제 HBM도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의 분위기도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전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나 경기나 상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전통적 반도체 종목의 전공정단의 종목들은 지금 봐야 된다.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HBM이 안 좋다는 것보다 이제 워낙 주목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레거시 쪽이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그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삼성을 봐야죠. 그 엔비디아 이거 연결지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를 실적과 주가를 연동해서 한번 해석을 드려볼게요. 아주 디테일한 정확도를 가진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기별 매출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기억에 있는 내용을 8분기 이전에 70억 불을 했어요. 130억 불을 했어요. 뭐 거의 한 80% 증가를 했죠. 130불 180억 불을 했습니다. 220억 불을 했습니다. 260억 불을 했습니다. 300억 불을 했고요. 350억 불을 했고 390억 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억 불, 130억 불, 220억 불, 260억 불이면 최초의 7, 80% 매출 성장률 그리고 40% 매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300억, 350억, 390억 14% 내외 성장률이거든요. 매출 성장률은 슬로우 해주는 거죠. 한계 효용에 딱 접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음 분기에 성장하겠죠.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한계 효용성,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딱 도달했기 때문에 주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른 폭발적인 물론 이번에 이제 GTC라든가 또 뭐 블랙엘 출시라든가 이런 이벤트적 그 주가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 한 번씩 리바운딩이 계속 나타나는데 박스 라인에서의 고점을 뚫는 새로운 어떤 강력한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이슈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겠지만 주가가 새롭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관련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럼 하이닉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최근의 주가 상황이 저평가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뭐 2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겠지만 이전에 24만 원 고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계기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은 워낙 싸게 보이는 가격까지 도달을 했지만 24만 원 돌파 가능성을 두고 뭐 한간에 24만 원 올라갈 때 증권사에 32만 원 목표를 수정하긴 했지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뭐 주가의 탄력도는 약하지만 삼성전자 오히려 두
시장 투탑 중에서는 지금 5만 한 4, 5천 원 하는데 충분히 6만 5천 원 이상의 가격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적인 절대적인 가치 가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움직임 자체에서 선도적 역할은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공장이나 삼성전 그동안은 사실 하이닉스 밸류체인 HBM만 갔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쪽, 또 소재, 그런 쪽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몇 개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 소재주는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소재주에서 세 종목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재료 가치를 보유한 동진생업이 이제 승계 관련 내용의 재료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 종목 내에서는 뭐 동진생업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유진테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가의 측면에서도 4만 원대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HPSP는 매각 이슈가 있죠. 그러게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3만 2, 3천 원대에서 2만 한 7천 원대까지 주가가 매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유리한 가격 형태에서의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IPS 원익 IPS. 원익 IPS. 예. 요 종목 세 종목 정도. 그러니까 소재단의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동진, 장비단의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유진테크.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반도체 종목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저는 지금 가격은 뭐 절대적으로 싸 보이는 가격에서의 흐름이고 지금 가격대에서 관심권에 두고 뭐 시차를 두고 가져가신다라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을 봤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쭉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조금 좀 덧붙여야 될 게 사실은 새로운 그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뭐 유리기판이나 네. CXL이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그런 네. 쪽에서 사실은 뭐 좀 심텍 같은 게 기판 업체 같은 게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해야 되는.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특히 SKC 같은 경우는 14만 원 라인은 이거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깨졌죠. 지난주에 14만 원이 깨지면서 아마 14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속임수형 이탈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여전히 유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CXL 관련해서 심텍이라든가 등등 종목들이 있는데 유리기판이 먼저 움직여야 온디바이스든 CXL이든 이 종목들이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대표주로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유리기판 SKC를 뭐 필옵틱스가 있긴 하지만 대표주 성격으로 봐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추세권 일부 이탈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격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속임수형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4만 원을 다시 회귀해서 안착한다라면 추가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CXL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C 같은 경우도 뭐 편안하지가 않네요. 올라갈 때 쫙 올라갔다가 사실은 또 올라가면 그럼 쭉 빼버리고 그죠?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투탑이니까 좀 그렇죠. 별개로 하고 그죠? 기본 포션을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고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소부장보다는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이 디바이스 엣지단이나 기판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하고 딱 봤더니 SKC도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데. 심합니다. 네. 근데 이 변동성 자체가 추세를 망가뜨린 변동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좀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린 과정에서의 상황도 좀 세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만 얘기한 거니까 반도체 안에서 그렇죠. 기회들을 봤는데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죠? 주도주요. 네.
좀 난해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네. 반도체 투탑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 그렇죠. 반도체가 그냥 완전히 그 120개 종목이 다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야지만이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러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수가 2,800에서 2,900으로 가는 과정, 3,000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반도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120개 종목이 다 빨간불이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전 단계까지는 뭐 일부 레거시가 간 흐름이 나타날 거고 또 HBM이 또 중간에 또 한번 갈 거고 CXL이 갈 거고 이렇게 순환성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은 딱 타이밍상으로 레거시 쪽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전반적인 상승세를 끌고 가기에는 그렇죠. 뭐 그러려면 뭐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고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의 기회들은 반도체는 이제 늘 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가 돼야 또 우리 시장이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보유자는 당연히 보유이고 네. 그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사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인터뷰 행사 전후로 해서 예. 에코프로비엠이 과거에 23년, 24년도에도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랐던 과거 경험치가 있었고 주가의 바닥권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올라간 거 이상으로 주가 빠져버렸죠. 제가 이사는지를 보유하신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제 내피셜로에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사는지 업종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가지고 있어도 될까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포함해서. 이사는지 업종은 성장 산업이 맞죠. 그렇죠. 성장주죠. 성장 산업이 그리고 성장 산업에 포함된 종목이 주가가 움직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게 삼성전자의 과거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의 주가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특별하게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장비의 반도체가 쓰임새가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그때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커나가는 때였거든요. 네. 그럼 주가와 매출 부분을 한번 제가 따져서 그때 당시의 형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90년 후반, 2000년 초 굉장히 그 성장 섹터로의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석유화학 내에서의 종목들도 대표적인 종목, 건설주도 뭐 트로이카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러고 보니까 시장의 색깔이 진짜 많이 변했네. 변했죠. 그 얘기하시니까 그죠. 네. 예. 뭐 건설, 뭐 증권,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네. 시장에서 대표 종목들이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M7 종목들이 움직였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성장주로 이제 대비되면서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99년도에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99년도에 그 액분 이후의 가격으로 환산해서 600원, 700원대였습니다. 액분 지금 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6월 30일 그때 한 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00원 전후 가격이었습니다. 99년도에. 네. 이 6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쭉 반도체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타서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1년 반,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은 상한폭이 30%고 그때는 8% 아마 전후였기 때문에 네. 이 10배가 올라간다는 건 시간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걸리죠. 그래서 600원에서 8,000원까지 열한 서너 배가 올라갔죠. 그게 아마 2000년 초반에 그 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똑같았어요. 지금 이차전지와 똑같이 미래의 성장 가치를 미리 주가가 땡겨다 썼다. 뭐 매출이 위축된다. 뭐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8,000원이던 주가가 3분의 1 통락나면서 2,700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그럼 매출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삼성전자의 그 당시 휴대폰 사업부의 매출도 있었겠지만 2000년에 매출이 99년도에 매출이 10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90년도 중후반부터 막 수출이 붐을 일으키면서 이때부터 막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성장 산업으로의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네. 2001년도에
영업이익이 4조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10조였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려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8,000원에서 2,700원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아 봐라 10년치의 성장 땡겨쓰고 끝났다. 이거 뭐 이제 네. 들어가 2,700원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2000년 10월에 2,700원 찍고요. 뭐 일부 한 3,000원, 3,500원까지 반등 줬어요. 2001년 10월에 다시 2,700원 찍고 2,700원에서 지금의 5만 원, 6만 원까지 온 겁니다. 계속해서 조정 크게 안 받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장 산업이 성장의 사이클은 성장률 자체는 더뎌질 수도 있고 네. 이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탑라인 매출이 안 줄었다 이거죠. 그거이고요. 네. 여기서 하나 한 발 더 들어가서 볼 게 뭐냐면 2차 전지의 이제 대표 업종, 그러니까 생산성을 가진 대표 업종의 에코프로 BM의 최근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최근 4분기 내에서의 흐름입니다. 지난 분기에 적자였습니다. 당연히 한 100억 정도 적자였습니다. 그 전 분기 그러니까 3분기는 400억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분기는 뭐 39억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9억 마이너스 400억 마이너스 100억 그리고 이번 1분기에는 시장에서 예상할 때는 한 자릿수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0년 업종에 대한 업종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2차 이제 업황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점 바닥 수준 뭐 1분기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완만하게 지금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분기 데이터가 만약에 4월에 나오는 데이터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 BM으로 흑자 한 자릿수라도 흑자를 마련되게 된다라면 그 전 단계에서부터 주가는 쫙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성장 섹터거든요. 성장 섹터는 항상 한 차례 굉장히 큰 슈팅을 내고 또 많은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고 업황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추세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모든 그 꼭 삼성전자와 이차전지 많은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장 섹터의 종목들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커나간다라면. 그게 일종의 뭐 캐즘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캐즘 얘기 정확합니다. 네. 그 반도체에서도 캐즘 얘기 많아. 예.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인데 지난하고 길고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버려야 되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이차전지를 살 때 그게 에코프로 뭐 20만 원에 샀건 25만 원에 샀건 뭐 얼마에 샀건 분명하게 사실 때에는 내가 한 3, 4년, 4, 5년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대부분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 간다 뭐 주변에서도 얘기들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초심에서 보게 되면 2023년 또는 2024년도에 주식을 샀다면 지금 불과 1년 반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뭐 3, 4년, 4, 5년까지 뭐 5년까지 볼 필요도 없이 한 3년 정도의 흐름만 보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랍니다. 여유 있게 투자하는 관점, 성장 섹터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여전하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자는 홀딩 맞고요. 매수 관심자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현 시장에서의 상황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유효하다고 하셨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일하는데 네네. 그게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장기적인 성장 산업은 뭐 5배 올랐다가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가 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진폭이 그죠. 지금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했죠. 그런데 워낙 진폭 자체가 너무 급등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분들이 괜찮아 시간 지나면 뭐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통이 너무 좀 컸죠. 제 경험을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H증권사 영업부에 잠깐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본사에 네. 근무하는데 그 앞에 이제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길 건너에. 그 현대 아파트에 이제 저희 옆장에 오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유명한 분이 아니라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연세가 지금 아마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사셨어요. 매달. 이게 IMF 직전부터 IMF 후까지 계속 사셨는데 오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TV에서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주문 담당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업무였었기 때문에 이걸 왜 이거 지금 사셨지 말고 좀 기다렸다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2만 원, 뭐 3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은 29,800원인데 뭐 좀 더 빠질 때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사서 내가 가져갈 게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계속 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주식을 매매했던 가격이 3만 원, 28,000원 요 가격입니다. 4만 원이 안 넘던 가격이야. 그러니까 액분천. 그러니까 600원, 500원, 700원 요 사이에 사셨던 거죠.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측면이었어요. 근데 불과 그게 2, 3년, 3, 4년 만에 그 가격 몇 배가 나는 수익들이 났었거든요.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맞는 말인데 안 와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어요가 아니라 참 그 맞는 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증명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100%라고 사실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뭐 좋은 회사 그죠. 500만 원. 태광 이런 회사 그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황제주라고 했던 기업들이 다 그렇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면 반론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성장 산업의 그런 성장을 믿고 가자는 얘기인데 제 말은 동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그죠? 주가의 변동 때 힘들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거 갖고 대표님이랑 저랑 곤란할 건 아니고 그러면 2차 전지를 뭘 보아야 될 것인가. 네. 당장 이제 뭐 인터배터리 행사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럼 뭐가 좀 이슈가 될까요? 트리거가 될 만한. 지난해 인터배터리 행사에 비해서 흥행도는 올해 그렇게 크지 않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원에서 인터배터리 행사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고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행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행사의 주요한 쟁점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고체가 조금 거론이 되면서 최근에 한농화성이라든가 뭐 등등등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요. 또 리튬 메탈에 대한 음극재 쪽 이쪽이 좀 거론되면서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관련한 그 인터넷 행사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특이한 것은 이제 중국 BYD가 이번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뭐 LFP 쪽도 움직일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세게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 종목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과거의 행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내용에서 흐름이고요. 저는 뭐 이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뭐 하나 이슈화가 되면 그 관련 종목들만 뭐 한두 차례 세게 움직이고 이후에 주가 빠지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부물 형성에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큰 인터넷 행사에 이슈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수도 가장 많아졌고요. 참여격도 가장 많아졌고요. 행사에 대한 전반의 그 참여도나 그 기여도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종목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의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된 거 LG엔솔이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이건 좀 다른 관점. 대표주 대장주로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투자 관점으로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이제 뭐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좀 하죠. 그 책임감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이 그렇죠. 삼성전자를 시장을 사라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죠. 무책임한 형태의 그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조금 더 탄력이 있고 조금 더 흐름에 있어서 양호한 종목을 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좀 더 책임감 있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LG엔솔 뭐 좋죠. 흐름이 나아지겠죠. 나쁘지 않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내용을 아마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완전히 자리 잡고 그때부터 막 화랑으로 막 올라가는 것은 LNF가 10만 원에 안착하는 시점이 2차 전지가 막 움직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별로의 움직임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저는 에코프로 비행과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어떠할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포스코 퓨체엠이 좀 강했습니다. 재료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M이나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움직일 때는 좀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따는 종목, 소부장 쪽에서 종목으로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더 투자의 이제 기회나 그 기대 수익률을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에코프로 BM 얘기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가면 사실은 뭐 코스피 이전 상장 네. 그거 갖고 사실 많이 울고 먹었거든요. 울고 수급으로 먹고. 그죠. 뭐 그랬는데 그것도 별로 사실 계속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뭐 바로 한다고 검토한다고 하나서 이제나 하나 저제나 하나 그랬는데 뭐 꽤 오랜 시간에 있었고 정작 이제 이전 상장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뭐 약발이 뭐 없는 그죠. 네. 근데 느닷없이 또 이전 상장 안 한다고 그러고 10% 빠졌죠. 네? 10% 빠졌죠. 그 뭘까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전 상장한 종목 LNF 에코프로가 이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우리 확인되는데 이전 상장의 주가가 안 좋습니다. 예. 이전 상장 이후에는 주가 다 빠졌어요. 물론 시황에 의해서 빠졌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봐서 LNF나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이후부터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이전 상장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뭐 기관의 수급, 바스켓에 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그 개연성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죠. 예. ETF 상품 만들 때 일부 담는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매매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많이 담지 않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저는 이전 상장 안 한 것이 오히려 뭐 개인의 종목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뭐 이렇게 운용하는 종목이 네. 성향이 크니까 예. 이전 상장 안 한 것이 그렇게 10%까지 빠져야 될 내용일까? 네. 그리고 그 한 번에 빠진 것으로 분위기가 이제 침체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 악재에 대한 이슈는 안 한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의아하긴 한데, 네, 의아하긴 한데 그 재료 가치로 보면 그게 에코피어로 BM의 앞날에 그죠? 네. 얘는 끝났다. 이 회사는 그날을 기점으로 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소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주시장에서 이전 상장으로 가장 잘 해먹은 종목이 LNF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약발이 나올 수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차전지는 여전히 사도 될 때라는 얘기하고요. 소재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코스. BM이랑 그러니까 그 양극재 가운데서 네네. 에코프로, BM이랑 소재는 아까 코스모 신소재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뭐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또 특별히 테슬라 얘기만 잠깐 할까요? 테슬라는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 2차전지 영향은 예전 같지 않다? 별 신경 안 써도 그렇죠. 된다? 엔비디아의 약발이 국내 증시의 영향도가 떨어진 만큼 테슬라 연동해서 뭐 최근 1년 동안 같이 연동해서 상관도가 높게 나타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영향도는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전지 투자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